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찬일 이덕일의 종횡무진 영화와 역사를 탐하다 5.18 특집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아들의 이름으로를 포함한 5.18 영화의 계보를 한번 짚어보고 말씀드렸듯 이덕일 소장과 전찬일 영화평론가의 원픽 한 편의 영화를 한번 선정해서 짚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덕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작년에요, 제가 그 광주 동부청에서 그 요청을 받고 그 5.18 영화에 대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를 5.18 영화의 계보를 한번 작성해보자 하고 딱 파악해 봤는데, 제가 잘 몰랐던 것들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그 계보를 소개하면서 이덕일 소장과 5.18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5.18을 그 다룬 영화는 장편이 아니라 단편입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칸트시의 발표회라는 영화입니다. 감독은 김태영이었는데 이분은 영화인보다는 방송 쪽에서 아주 날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5.18 민중항쟁을 다룬 첫 영화로 간주되는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영국의 저명 영화평론가였죠. 토니 레인지의 눈에 띄어서 그때 베를린 영화제,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던 영화인데요. 칸트시의 발표가 워낙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하면 주인공이 사진작가입니다. 그는 우연히 그 칸트라는 이름의 또 다른 주인공을 발견하고 그의 행동에 호기심을 느껴 그를 촬영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사진작가는 그동안 찍은 칸트 씨의 사진을 인화해서 칸트 씨를 기다리지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경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은 칸트 씨가 잡혀갔다. 그리고 그가 광주 항쟁 때의 실종자였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그 사진사가 찍은 그 사진들을 그 전시한다라는 의미에서 칸트시의 발표라는 제목이 달렸는데, 사실 이 영화는 단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영화를 좋아했던 시네필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졌던 영화고요. 자, 그런데 그 감독 김태영이 그 다음에 최초의 장편 영화를 만들어서 선을 보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주 기구한 이 영화의 운명이 드러나는데요. 황무지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1988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칸트시의 발표에서 칸트를 연기한 배우는 조선묵이라고요. 지금 이제 환갑을 넘은 60대 초의 좋은 배우입니다. 저랑은 친구로 지내는데 이 조선묵을 포함해서 김영석이라는 배우, 그리고 서갑숙이라는 배우 등이 함께 모여서 말 그대로 그 5.18의 그 어떤 비극적인 그런 사건을 극화하는 그런 영화를 빚어냈는데, 이 영화가 공식적으로 한국 최초의 장편 5.18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요, 89년도에 개봉을 준비하다가 필름을 다 뺏겨버립니다. 보안사에 의해서요. 그리고 필름도 빼앗겼고, 필름만이 아니라 그 필름을 비디오 테이프, VHS로 떠놓은 것마저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선을 보이지 못했었는데, 작년 40주년을 맞았던 작년에 그 남았던 그때 그 VTR로 떠났던 화질 안 좋은 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칸트시의 발표회와 황무지를 묶어서 황무지 5월의 고해라고 해서 작년에 선보였습니다. 역시 아들의 이름으로와 마찬가지로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비프에서 선보였고요. 개봉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시 제가 이 영화의 인연을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그 영화의 그 일종의 상영 추진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그 부산 영화제와 일반 개봉하는데 조그마나마 그 힘을 실은 적이 있고, 작년에 이 영화는 황무지 5월의 고해 같은 경우는 우리 이덕일 소장도 보고 같이 또 특별 상영회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원픽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 영화적 수준을 넘어서 이 영화의 어떤 그 역사성, 최초의 단편이고 최초의 장편이라는 그 이유로 이 영화를 저는 5.18 영화의 계보에서 원픽으로 이제 선정해서 결국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라는 거를 이미 예고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5.18 영화 하게 되면 오 꿈의 나라라는 말을 이제 영화를 끌어오는데, 이 영화는 그 일반 극장이 개봉되지 않은 영화로 최초의 5.18 영화. 그러니까 황무지 이전에, 황무지가 이렇게 공개돼서 작년에 널리 알려지기 전까지는요, 공식적으로 오 꿈의 나라가 마치 5.18 최초의 영화였던 것으로 소개됐는데, 이제 작년에 정정이 된 거죠. 그리고 극장 개봉 첫 번째 영화는 바로 이정욱 감독이 연출한 부활의 노래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이덕일 소장도 남다른 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청해 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만한 영화는 바로 장선우 감독의 꽃잎이죠. 여기서 바로 걸출한 여배우 이정현이 발견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배우도 배우지만은 가수로 뭐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데, 또 뭐 2014년은 명량에서 아주 인상적인 조연을 펼쳐 보였었죠.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박하사탕. 사실 5.18 영화의 한 편은 박하사탕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그런 의미 때문에 황무지 5일의 고해를 뽑았는데, 제 판단에는 박하사탕은 우리 이 소장께서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들은 그러나 아주 흥행작은 아닙니다. 흥행대작은 아닌데, 흥행은 이제 아무래도 화려한 휴가 2007년에 선보였는데 700만 가까운 흥행 성공을 거두면서 5.18 영화의 대중성을 입증했고, 그에 뭐 또 한 편의 영화가 선보였는데 스카우트라는 영화인데 그것도 5.18과 연관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6년이라고 조근현 감독이 선보인 영화인데, 이거는 이제 전두환을 살해하려는 일군의 그 청년들의 드라마를 그 극화한 영화고요. 그리고 드디어 택시 운전자가 있죠. 2017년 1,000만을 넘으면서 5.18도 이제 1,000만을 넘을 수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아까 전편에서 말씀해 주신 좀 더 다른 영화를 통해서 더 폭넓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영화를 통해서 또 택시 운전자 같은 성공을 이끌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또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꼭 언급해야 됩니다. 김군이라는 영화입니다. 2018년도에 만들어져서 2020년에 선보였는데요. 아주 주목할 만한 강상우 감독의 다큐멘터리인데, 만약에 안 보셨다면 꼭 보기를 권하고요. 보셨다라면은 뭐 김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또 힌츠페터 스토리도 있고요. 등등 꽤 여러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제가 광주 동구청에서 그 계보도를 작성해 보면서 그때 한번 끄집어내 본 영화들인데, 제가 이 영화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너무 제 얘기가 많이 했습니다. 이 영화들 중에서 특별한 감회가 있는 영화 좀 언급해 주시면서 원픽 박하사탕이시죠? 박하사탕 속으로 들어가시죠. 극장에서 상영된 최초의 그 5.18 영화가 부활의 노래잖아요. 네네. 그 이정국 감독 이번에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감독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정국 감독의 5.18에는 상당한 좀 부채의식이 있다 그럴까,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프로 보는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부활의 노래란 제목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당시에 이제 문병란 시인이란 분이 있었죠. 그분의 시가 이제 부활의 노래인데, 그 부활의 노래가 당시 이제 계엄군의
그 진압에 끝까지 맞서서 도청을 사수하다가 이제 그 장렬하게 산화했던 윤상원과 박기순이라는 두 분의 영혼 결혼식이죠. 그 영혼 결혼식 때 이제 조사로 낭독됐던 이제 그런 그 문병락 시인의 시죠. 제가 앞부분은 조금 뭐 기억하는데 그 돌아오는구나 그대들의 꽃다운 혼, 못다한 사랑, 못다한 꿈을 안고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바로 요 구절에서 이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역시 머리가 좋네요. 그걸 다 외우시고. 부활의 노래, 맑은 사랑의 노래로 정령 그대들 다시 돌아오는구나 하는 그 시를 이제 80년대쯤에 이제 사람들은 많이 이제 외웠던 그런 시 중에 하나죠. 너무 길어서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 부활의 노래라는 그 의미대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이분들이 비록 이제 세상은 떠나셨지만 그 광주 정신이 이 나라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동학과 그다음에 3.1혁명 그다음에 4.19 뭐 이걸 잇는 하나의 민족 그 해방 민중 해방 그 정신의 하나로 다시 이제 그 전 민족적인 의미로 다시 되새김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이제 들죠. 아마 이 당시 만든 부활의 노래는 이제 주광중 감독도 이 당시 PD 역할 동숭의 주광중 감독이 그래서 제작자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네, 뭐 기획을 한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약간 성향이 이제 영화가 5.18하면 5.18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영화가 있고, 그다음에 5.18을 배경에 깔고,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이창동 감독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인간의 의식의 흐름 같은 걸 상당히 이제 좀 그 중시해서 보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이창동 감독의 이제 박하사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철경구 씨가 이제 주연을 했던 이제 이 인물이 가해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가해자가 나중에 상당한 이제 그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막 잘 안 되고 뭐 하면서 거기에 자신이 한때 고문했던 또 사람을 만나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나중에 이게 제일 마지막 장면에 이제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외치는 이제 그 장면이 상당히 다들 이제 본 사람들이 인상 깊게 여겼던 그런 장면들이죠. 근데 전 여기에서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뭐냐면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나 다시 돌아갈래.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는 건데 그러면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겠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식이 요번에 뭐 이종국 감독의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해서 안성기가 나름대로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갖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반전으로 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죠. 마지막 그 지금 그럼 어떠냐 과거에 그랬다. 그래서 이제 뭐 기록에서도 말하듯이 원죄가 있는데 그걸 갖다 뭐 이제 거듭나면은 원죄가 그 씻혀진다는 거잖아요. 누구나 인간은 다 그 잘못이 다 있죠. 물론 그게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잘못이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더라도 그거를 확실히 이제 그 사죄하는 삶을 살면은 그 과거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중간에 과거에는 내가 뭐 어쨌는데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전 요즘에 저희를 갖다 586이라고 말을 아주 싫어해요. 나 거기 끼지 말라고. 저는 이제 혼자 나름대로 혼자 저는 이 나라 거대한 악의 구조인 저는 가장 뿌리가 깊은 악의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맞서가지고 제가 이제 식민사하고 싸워서 뭐 25년, 30년 가까이 해오는데 과거에 뭐 같이 식민사 욕하던 사람들 다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럼 그러고 나서는 아직도 마치 80년대 우리가 뭐 했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그건 동학에 치면은 동학 일진회 회장이었던 이용구가 동학 그 혁명 당시에는 10만 동학군을 이끌고 그 싸웠던 동학의 맹장입니다. 그런데 나중엔
일진에 나라 팔아먹는 그 집단에 아주 후계가 돼가지고 나라 팔아먹는데 앞장서죠. 그럼 이 사람이 나 옛날에 동학 대장이었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하는 이야기고 뭐 그런 큰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오히려 여기에서 지금 설경구 씨가 맡았던 뭐 용어인가요? 용어라는 역이나 그다음에 그 안성기 씨가 지금 그 아들의 이름에서 뭐 맡은 역이나 다들 이제 그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반성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안 되는 게 바로 과거를 잘못된 과거를 미화하거나 또는 그다음에 과거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인생 살면서도 마치 과거의 자신을 투영해가지고 현재 잘못된 걸 갖다 합리화하는 우리가 그러한 세태가 상당히 만연돼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들의 반성의 모티브가 상당히 좀 와닿는 부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변절, 배신 이런 거에 좀 관대하다는 저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의 어떤 신념을 지키는 삶과 그것도 인정하지만 동시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배신하고 변절하는 거를 너무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정서들이 형성이 되냐면 한 번도 단죄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들이 이겨왔으니까 나쁜 짓 해도 계속 이겨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잠시 동안이나마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단죄한 것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역사 속에서 나라 심지어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도 아무 단죄를 안 받았으니까 반민특위 안 받다 보니까 요즘에 와가지고는 소위 반민특위가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건데 요즘에 심지어 와서는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반민족주의 성향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이것도 다 한 번도 처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런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너 같으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그랬겠냐. 매일 이런 이야기 들으잖아요. 그런 잘못된 전제로 합리화하는 이제 그런 세태에서 볼 때 여기 나왔던 박하사탕이나 아들의 이름으로 나왔던 이분들도 그렇게 이제 합리화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상당히 괴로워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제 되돌아보게 해주는 가해자도 결국은 피해자였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반성하는 한에서는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박하사탕은 5.18 영화 중에 작품성에서는 거의 최고작이고요. 이거는 제가 원픽을 이용을 안 하고 황무지 5회를 하더라도 이 영화는 최고의 작품성을 자랑한 영화고 1999년 제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보였었는데 25회까지 치러진 부산국제영화제 최고의 개막작으로 지금까지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창동 감독은 문학에서 영화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1997년 초록물고기로 아주 주목할 만한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박하사탕으로 또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를 또 놀라게 했죠. 그래서 2000년도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이제 초청되면서 이제 알려지는 그리고 여기서 문소리가 우리 또 설경구랑 연기 합을 맞추잖아요. 물론 문소리는 조연입니다. 근데 그 다음 영화 오아시스에서 주연으로 그렇죠? 러브스토리 빠지면서 그 영화로 베니스에서 감소상 받으면서 또 세계적인 곽강을 끌어냈고 어쨌든 박하사탕은 한국 영화사의 자랑스러운 영화의 한 편이고 5.18 영화의 이제 최고작이다. 그리고 이창동 감독의 감독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완벽하게 굳힌 영화로 우리가 이제 박하사탕을 칭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원픽이 아니라 투픽이네요. 그렇죠? 투픽스. 그래서 부활의 노래
그다음에 박하사탕. 쓰리픽을 하나 더. 아, 쓰리픽. 아까, 좋습니다.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스카우트라는 영화. 스카우트. 네. 거기 보면 임창정하고 엄지원 씨인가요? 뭐 이분들이 이렇게 엄지원, 나와서 하셨는데. 그리고 I Can Speak의 김윤석 감독입니다. 아주 네네. 정말 이제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감독이 하는데 아니 정보 삼아. 그냥 영화 좋아하는 사람만 그냥 스토리 그냥 뭐 보이는 그 배우를 위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영화는 제일 앞에 광주민주화운동 발생하기 10일 전에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각 대학에서 선동열 선수를 광주고 선동열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막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볼 때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꼭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정치에 막 또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가장 큰 목적이 스카웃을 자기네 대학 선동열을 초특급 고교 선수라는 선동열을 자기네 대학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이 추구의 그 목적인데 거기에 이제 광주민주화 항쟁이 가끔 삽입돼가 지고 그 전야까지 발생하는 일들 그래서 저런 걸 통해서는 그 인간이 그런 거대한 경랑 속에 어떻게 휩쓸리는지 잘 모르고 휩쓸리는 사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한 그 거대한 사건 속에서도 인간은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점을 좀 느꼈다라는 그런 영화죠. 네. 제가 원픽을 기대했는데 이제 3픽스가 나왔고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런 이유로 황무지 5월의 고해를 이제 원픽으로 여러 번 소개했고요. 사실 그 영화는 뭐 그렇다고 영화적 수준이 아주 뭐 형편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987년이나 88년에 그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면 충분히 즐길만 하고요. 특히 주연 배우인 조선무의 연기는 지금 봐도 그렇게 촌스럽지도 않고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다 한 살 맞은 그 친구랑 친구 먹기로 한 건 그 영화에서만 연기가 형편없었다면 사실 친구 안 먹었을 거예요. 워낙 괜찮아가지고 친구 먹자고 해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상영할 때 저희가 같이 이제 그게 뭐 시사회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네, 특별 시사 했었죠. 상영했는데 그때 또 알고 보니까 또 아산 사람.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산 사람 서울 와서 배우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올팔 맞이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는 좋은 게 이렇게 이런 얘기도 뭐 사사로운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평론가는 그 이렇게 비판적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면 원래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니까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정말 마음에 든다. 유튜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볼 때 그렇다 그래서 못한 걸 갖다 잘했다라고 하면서 당연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유튜브도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다른 건 잘했다. 아니 언급할 만한 영화가 아닌데 언급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언급할 만한 영화여도 이런 데가 아니고 다른 자리면은 그런 거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라는 거죠. 안 하거나. 네.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지금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20분이 길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서 짧게 하라는데 20분이 너무 짧아가지고 지금 이거 진짜 사실 고문에 가깝습니다. 20분 이내에 끝내고 싶어서 안달인데도 계속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 이해해 주시고 이제 5.18 특집까지 마치고 우리가 다음에는 무슨 영화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5월은 5.18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동학 혁명 기념일도 5월에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동학 관련 영화 잘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학 관련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 인권대 감독의 개벽을 보고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개벽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영화 역사에서 극영화에는 크게 3편의 영화가 동학을 짚었습니다. 그 동학란이라는 영화가 1960년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에 인권대 감독이 개벽 1991년에 선보였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극저예산 영화가 나왔었는데 동학 수은 체제호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영화를 한번 묶어서 뭐 개벽을 중심으로 하든 동학과 영화를 한번 진짜 동학도 전문가시니까 같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우리 또 만나기로 하고 여기서 인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